AI는 산업을 움직이는 두뇌입니다. 로봇이 몸이고 데이터가 몸속에 흐르는 혈액이라면 AI는 이 모든 움직임을 담당하는 두뇌입니다. AI의 시작은 데이터이며 데이터를 보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입니다. AI를 도입해 많은 산업들이 날개 달린 듯 성장하고 있죠. C3.AI는 AI 스타트업 기업으로 2020년 12월 9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한 달 만에 시총 약 11조 원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독일 철도청은 AI를 도입해 세계의 명수와 비슷한 독일의 지방 이미지를 찾아내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켰고 그 결과 수익이 24%나 올라갔습니다. 세계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관한 데이터 또한 점점 더 많이 축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인간이 하던 일들을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바꿔나갈 것이라 봅니다. 기존의 산업 및 기업들은 데이터 주도의 산업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혁신이 향후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산업 전반에서 AI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을 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AI 관련 선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학계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 삶에 관한 로그 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I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AI 관련 부서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도 AI를 배워야 할까요? AI는 산업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앞서 나가려면 영어가 필요하듯 AI 시대를 주도하려면 AI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AI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미래가 확연히 차이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AI도 누구에게나 활용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도움을 주는 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역할에 지능을 부여해서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나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복합화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기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경험에 기반한 단순한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 이 융복합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툴이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I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서라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손해본다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들께서는 알고리즘 레벨까지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AI를 구현하고 실험하는 실무자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유는 인공지능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즈니스와 연관된 생산성, 품질, 새로운 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풀 것인지를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분들의 인공지능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배워야 하는 이유,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AI는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면 회사, 산업도 바뀝니다. AI로 만드는 변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AI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서 10개 이상 단어를 알고 있다. 15개 이상 단어를 알고 있으며 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단어를 알고 있으며 각 의미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한번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모든 단어를 알고 있고 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박수를 드리고요. 지금 이 교육 과정은 10개 이상의 단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10개 미만의 단어를 알고 있거나 아예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초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잘 거치시고 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단어를 알고 있고 설명이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AI란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AI는 글자 그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 어떻게 하면 기계를 사람처럼 학습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연구 끝에 등장한 것이 인공지능의 하나인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번역하면 기계학습. 그럼 학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자료를 보고 외우고 틀린 문제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머신러닝도 사람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학습을 통해 능력을 향상하듯 기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되는 기술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럼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을 알아볼까요?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필요한 규칙을 절차적인 언어로, 컴퓨터 언어로 입력하는 것이고요. 이를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칙이란 ifthen이라는 방법으로 가정과 결과를 만들고 컴퓨터 언어로 이를 표현합니다. 만약 새로운 규칙이 있다면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된 빅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경험된 빅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기존 프로그래밍과 많이 다른데요. 사람은 기존 모여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기계를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기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으로 스스로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알맞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해답도 결국에는 데이터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오차를 최소화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경험으로 얻은 지식, 즉 경험이란 데이터까지도 학습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다 보니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는 달리 수많은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고 추후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 방식도 역시 스스로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AI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을 닮은 기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AI, 즉 인공지능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AI는 영국의 암호학자 앨런 튜닝을 시작으로 1956년 다트머스 학회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전산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맥카시 교수로부터 나온 용어입니다. 사람을 닮은 기계라는 개념으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이었지만 컴퓨팅 능력과 저장 공간의 부족으로 실현되진 않았었는데요. 이 용어가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화면을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습, 트레인, 훈련이라고도 하죠. 학습입니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 인공지능입니다. 왜 지금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째,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비싸서 정제된 데이터만 시스템에 저장을 했다면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SNS, 블로그, 그리고 검색 등 사람이 만드는 혹은 사람과 만드는 데이터가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IoT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과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계 사이에도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팅 기술의 발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GPU와 클라우드가 발전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면서 70년의 역사를 지닌 인공지능의 성능을 확인하게 되었고, 역으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에 발맞춰서 같이 속도를 증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과 알고리즘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의 문화입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AI의 개발 도구는 프로그래밍 언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AI 모델링, 자동화 플랫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는 R과 함께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단순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최근 몇 년간 머신러닝 언어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파이썬으로 구현된 유명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대표적으로 넘파이와 판다스를 넣어놨는데요.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수치와 관련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과 관련된, 여러분 쉽게 엑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딥러닝,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고요. 그에 대적하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는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간결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으로 구형된 상위 레벨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이런 딥러닝 라이브러리와 함께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개발자가 빠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이 라이브러리 1 프레임워크 안에는 알고리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모델링 자동화 플랫폼인데요. 최근에 머신러닝 분야가 발전하고 관심에 힘입어 개발자가 아니어도 AI가 가능한 클릭 기반의 개발자가 아니어도 클릭 기반의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 오토ML이라고 오토매티드 머신러닝이 다수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KT에는 AI도 이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따 한번 요거를 사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가지 중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는 모두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모두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모두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AI 모델링 자동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을 되거나 교육용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AI도 이지가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기술들은 각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폐쇄적이고 유료화되어 있었던 반면 지금 여기 보시는 프로이마크처럼 구글의 텐서플로우 같이 선진 기업들이 잘 만들어 놓은 API나 오픈소스 등을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문화 덕분에 알고리즘을 구글에 검색만 하면 수초 내에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구현을 위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입력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여 결과를 추론해낼 것인지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할지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AI 모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고리즘들은 찾아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훌륭한 알고리즘이 많이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결국 서비스의 차별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할수록 도와주는 GPU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모델과 데이터를 CPU와 GPU로 각각 돌렸을 때 CPU는 1시간 30분, GPU는 40초라는 어마어마한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AI 구현을 위한 요소 중에서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목받는 알고리즘,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인공지능의 긴 역사만큼 다양한 기술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기술은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기술자만 알면 되지만 운전을 위해서는 핸들을 돌리면 방향이 바뀌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멈춘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만 합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머신러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이란 용어와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혼용하셨었는데요. 정확하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이고요. 어떻게 하면 기계를 사람처럼 학습시킬 수 있을까? 학습시킬 수 있을까라는 오랜 질문 끝에 등장한 것이 머신러닝,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나로 특정 부분이나 혹은 분야에 스스로 학습을 해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이거나 그와 관련된 연구 분야를 얘기하고 있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한 분야로 인간의 뇌, 뉴런을 본따 구성한 인공신경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AI는 머신러닝이고요. 그 머신러닝의 하나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AI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모델링 플랫폼, 라이브러리로 나누어 보았을 때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AI를 쉽게 테스트해보고 시연해볼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두 번째, KT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AI도 이지는 아래 4가지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될까요? 네, 바로 AI를 쉽게 구현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모델링 자동화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AI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구현을 위한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알고리즘, 빅데이터와 GPU입니다. 바로 이 3가지 요소 때문에 인공지능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기계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기초로 사람이 정해준 정답의 방향으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제공될수록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기계가 정답이 없는 데이터 집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군집화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만약 데이터의 발생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정확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학습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도학습과 비교해 비지도학습이 더 어렵고 예측 결과가 불확실할 수는 있으나 정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정답을 도출할 경우 보상을 주어 정답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행동심리학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강화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유쾌한 자극을 주면 관련 반응이 빈번해지고 불쾌한 자극을 주면 관련 반응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런 행동심리학과 가장 관련된 실험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스키너 상자입니다. 쥐를 상자에 넣고 손잡이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고 누르지 않으면 먹이를 얻지 못하는 것을 실험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이 쥐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먹이라는 보상에 이끌려 손잡이를 누르는 것을 자발적으로 학습한다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쥐처럼 컴퓨터도 상벌을 주어서 학습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먼저 문제도 주고 답도 주는 지도학습입니다.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이게 사과야 라고 알려주듯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가장 친절한 학습 방법입니다. 다음의 예제에서처럼 과일 그림들과 이건 사과라고 하는 결과를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패턴을 인식하고 룰을 만들어서 다음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사과라고 하는 똑같은 결과를 예측해내는 형태입니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법이고 어떤 것을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분류와 회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신러닝에서 잘 사용되는 용어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입력과 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입력, 피처 혹은 X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출력은 레이블, Y값 혹은 정답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때 결과가 범주형이면 분류, 그리고 수치형이면 회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분류는 명확하게 나눠진 범주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에는 정답을 가진 데이터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그러니까 훈련하여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보시는 예처럼 입력으로 어떤 색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미 훈련을 한 분류기는 이 파란색 데이터를 받았을 때 범주형으로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를 구별을 해서 답인 블루색이라고 하는 파란색인 것들을 답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귀입니다. 부동산 가격, 키, 주가와 같이 수치형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무게와 키와 관계를 나타내는 지금 데이터인데요. 사람의 몸무게를 주었을 때 키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선형회귀라고 하면 직선을 잘 구해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각각의 점들과 오차가 최소가 되는 점을 그어서 실제로 8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키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은 선을 긋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노란원과 파란색 더하기 모양을 구분하는 경계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분류가 되고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는 수치형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오차를 가장 적게 하는 선을 그리는 것을 회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제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선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 모델로도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을 통해 모델을 만드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학습을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도 그와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고요. 그 기계가 잘 학습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체로 현재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주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인과 테스트 셋의 비율은 8:2, 7:3 정도로 나눠주게 되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답의 분포도 비슷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답이 있는 트레인 데이터로 머신러닝을 통해 모델을 만들고 정답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어진 예측 모델에 넣어 결과를 구하고 알고 있는 정답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정확도와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오차율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학습 모델에 한번 예를 넣어 볼까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거래가 완료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새롭게 등장한 매물을 보고 부동산 매물 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때 매매가 이미 완료된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피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입력값으로 넣어주는 값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평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해답, 레이블은 바로 수치형의 부동산 매매 가격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피처를 학습하여 새로운 피처 값을 넣으면 컴퓨터가 학습 모델로 매매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이번에는 KT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현재 KT 상품 이용 고객 대상으로 5G로 전환시켜 5G 이용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KT 상품 이용자 중 5G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마케터의 경험에 의해 전환 예상 고객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머신러닝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5G 전환한 가입자의 패턴을 학습하여 이번 달 전환 대상을 예측할 수 있고 정답인 5G 전환 여부, yes, no를 알고 있으므로 지도학습 방법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하여 새로운 전환 가입자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모델은 분류 모델일까요? 회귀 모델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G 전환 여부에 대해서 yes, no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주형 결과를 나타내므로 분류 모델에 해당합니다. 분류가 적용된 KT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AI 업무 적용 프로세스를 배우고 난 후 KT의 업무 적용 사례로 자세히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류 관점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무엇 X로 무엇 Y를 예측하고 싶다. 에서 Y는 즉 레이블은 고객 유형이 개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사업자인지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례를 머신러닝으로 수행한 담당자는 인풋 데이터 혹은 X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했습니다. BIDW의 사용 상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건물 현황, 고객의 주소에 딸린 건물 현황에 대한 데이터와 또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주소 기반으로 위공도 좌표를 확인하여서 이 고객이 있는 주소지의 지역이 공단인지 주거지역인지 번화가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로 기계에 학습을 시켜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동일하게 X로 Y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IT 인프라 성능의 관제를 담당하는 직원의 예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 과거에 측정한 트래픽의 임계치를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상 징후인지 여부를 관제를 통해서 관제 인력을 투입해서 실제로 판단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고정 임계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패턴에서도 트래픽이 많은 일상적인 패턴에서도 경보가 울리고 그리고 또 일상적이지 않은 패턴에서 울려줘야 되는데 탐지가 누락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 임계치가 아닌 동적 임계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임계치는 수치값이므로 이제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수행하였는데요.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서비스별 성능 데이터인 과거 트래픽 정보, 정상, 비정상 유무, IT 네트워크 시스템의 데이터, 날짜, 장비 등의 기초 데이터로 머신러닝을 수행하여 동적 임계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떠올려 보세요. 머신러닝 중 정답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의 모델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고요. 분류와 회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답은 모르는 경우에도 머신러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학습한 데이터에 데이터와 정답을 함께 학습시키는 방법이고,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 앞에 빗자를 붙여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문제만 주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주어주고 캣인지 독인지 그 다음에 머그잔인지 모자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주어서 정답을 주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고양이인지 기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냥 이거를 데이터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주게 되면 데이터의 특성을 스스로 파악을 해서 색깔 기준으로 노랗고 검은지, 혹은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목이 긴지 길지 않은지,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귀가 뾰족한지 동그란지 이런 식의 특성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분류해 주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자율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도 학습보다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일일이 레이블, 즉 정답을 만들어주는 한계를 넘어서 기계가 스스로 배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 없이, 정답은 없고 문제만
가지고서 데이터들의 패턴이나 구조를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지금 바나나, 사과, 복숭아라는 게 있는데 아무런 정답, 즉 레이블 값을 주지 않고 데이터의 특성을 스스로 파악하는 비지도 학습을 알고리즘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기준을 색이라고 했을 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데이터끼리 그룹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 데이터 없이 출력 데이터는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정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력 데이터 없이, 레이블 없이 입력 데이터만 주고 패턴으로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규칙성을 찾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까지 그룹을 하는 것을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좀 더 비지도 학습의 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선글라스 판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둘 중에 어떤 직원을 더 선호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원 A는요.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20, 30대 여성 고객이 선글라스를 많이 구매한다는 것을 찾아왔고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직원 B는 동일한 데이터로 같이 분석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머신러닝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의 비지도 학습을 추가로 사용을 했고요. 직원 B조차도 분석을 시작할 때는 알지 못했던 타겟군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휴가 준비 중인 여성 고객이거나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여러 스포츠 애호가들이 선글라스 살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 두 고객군에 대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둘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제공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직원들 중에 어떤 직원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한 건데요.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분석을 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고객군들을 해변 의상과 함께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여성들과 스포츠 의류와 함께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선글라스 매출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군집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는 조금 쉽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네, 못하면 채찍을 주고 여기는 당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주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개통령의 훈련방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심리학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강화학습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가장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가장 최적의 행동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에이전트, 움직이는 것이 가장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2016년 3월 기억하시나요? 네,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알파고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한 방식이고요. 지난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알파고 제로는 순수하게 강화학습으로만 학습을 시킨 방법이고 모든 알파고와 관련된
그 알고리즘들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지도학습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둘 다 기존에 있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긴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드백입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피드백을 가지고 있고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은 재밌게 상과 벌이라는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입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와 회귀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예측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험도 평가 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군집화라든지 혹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추천해주는 영상 혹은 인터넷 쇼핑을 하실 때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비지도학습과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기 같은 금융권 사기와 같은 것들을 탐지하는 경우에도 비지도학습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이라든지 그리고 또 상과 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라서 인간이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으로 학습시킬 수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머신러닝의 비지도학습입니다. 반대로 답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을 사용합니다. 지난 강의인 지도학습에 이어 이번 강의에서는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배웠습니다. 비지도학습 방법을 통한 선글라스 매출 향상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상과 벌을 주는 방식입니다. AI는 어떠한 상과 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즉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모델은 고급 과정에서 다루니 계속 강의를 들으면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에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인데요. 딥러닝을 들어가기 전에 머신러닝 중 인기 있는 알고리즘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여기 지금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캐글이라고 2010년도에 설립된 머신러닝 경진대회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주최되는 경진대회를 통해 머신러닝 문제와 데이터가 제공되면 캐글에 가입한 데이터 분석가, 통계학자,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이 개개인이 모여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내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또 괜찮고 좀 인기 많은 플랫폼이었는데요. 역시나 2017년도에 구글에 인수가 되었고요. 그 당시 Kaggle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문가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나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100만 명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데이콘, 19년에는 카카오 아레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Kaggle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Kaggle이라고 하는데요. 이 Kaggle의 상위권 메달을 휩쓸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 알고리즘이 바로 요 앙상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요 GBM이라고 나와 있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인데요. 여기에서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이 SG 부스트, 그리고 라이트 BGM, GBM,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엑셀 같은 정형 데이터의 분류나 회계 문제 분야에서 예측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고급 과정에서 다루는 알고리즘이라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AI도 자가학습서 메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라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들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 딥러닝 알고리즘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 사용되는 머신러닝입니다. 인공신경망이란 영어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라는 약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인공신경망이란 뇌의 신경망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입력 신호를 받아서 무언가를 처리한 후에 다음 단계의 뉴런에게 출력 신호로 전달하는 이런 전기자극 반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런들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딥러닝도 그런 뇌의 신경망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인공신경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뉴런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시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공신경망에서는 딥러닝에서는 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사한 인공신경망과 유사하게 여러 층으로 깊이 있게 딥하게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층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라고 하는 입력값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경망을 거쳐서 Y라고 하는 결과값 하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X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X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피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Y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Y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이블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는 쪽을 인풋 레이어, 출력이 되는 층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학습과 관련되어지는 층,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요것들이 하나면은 그냥 ANN이라고 부르고 요게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딥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피처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학습을 통해서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은 그 다음 노드들에 모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형태인데요. 이런 연결들을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딥러닝의 대표 알고리즘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N입니다. Deep Neural Network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심층 신경망, 그리고 약자로는 DNN이라고 불려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인 인공신경망을 DNN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와 달리 제가 수식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요. 만약에 이 딥러닝 모델이 그냥 선형과 관련되어진 어떤 수식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도학습이라면 Y값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X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W와 B를 구하는 거죠. W와 B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그냥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Y절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딥러닝에서는 요거를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여기를 가중치, 웨이트라고 부르게 되고 B를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돼요. 요 W와 B의 값을 정확한 B의 값을 구하는 것을 딥러닝이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NN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봤던 동적 임계치를 구하는 사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요 히든 레이어를 하나, 둘, 세 개를 사용해서 훌륭한 성능을 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층 신경망의 앞으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NN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또 약자로는 CNN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의 지역별 피처를 뽑아서 학습하는 분야에 특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영상 인식의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미지의 지역적 피처를 뽑아서 학습하는 분야로 영상 처리뿐만 아니라 오디오 신호 처리에도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자율주행, 유튜브의 동영상 시청 시 자동으로 나오는 자막 같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이니까요. CNN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대부분 이미지 처리나 오디오 처리와 관련된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RNN입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항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약자로 RNN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 학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계열 예측을 한다거나 주가 가치, 그리고 또 문장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나 혹은 글, 그리고 음악, 영화, 그리고 주식 시세, 이렇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신경망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특성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RNN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관련된 순차적인 데이터들을 아주 잘 다루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NN의 특징은 현재의 출력을 만들기 위해 과거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델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꼭 자식이 자신을 순환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그 다음 거에 입력으로 들어오고 또 그것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즉 글을 읽는 것처럼 기존에 입력되었던 단어를 바탕으로 새로 입력된 단어를 이해하고 이 과정을 새로운 글이 들어올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 학습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시계열 예측이나 문장 처리에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러티브 어드버설 네트워크 해서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 한글로 봐도 좀 어려운 알고리즘인데요. GAN,
겐이라고 불려지는 이 알고리즘은 두 신경망 모델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N 하나도 상당히 강력하게 사용을 하는데 둘이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경찰과 도둑처럼요. 자, 예를 들어서 위조지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은 위조지폐범을 잡는, 네. 네, 위조지폐범을 잡는 경찰입니다. 계속해서 위조지폐범은 위조지폐를 현실과 가깝게 만들려고 할 거고요. 또 위조지폐범을 잡는 경찰은 이 위조지폐범이 만든 위조지폐를 현실의 현찰과 비교하면서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잡는 거죠.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경쟁하는 학습 모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흑백 사진을 복원을 한다거나 영상 합성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만약에 고호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고호풍의 모델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놓고 이 겐 모델을 통해서 고호풍의 그림을 갖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진에 대해서 고호가 그린 것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게 겐입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이 없는 인물 사진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이렇게 가짜 사진이나 가짜 고호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풍의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밌는 그리고 핫한 알고리즘입니다. AI 과제를 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거, 새로운 거를 적용해야 할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X에 AI를 더하면 됩니다. AI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다기보다는 기존 하던 일에 AI를 적용하여 자동화, 지능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용어에 많이 친숙해지셨나요? 여기에서 참조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부 용어들은 AI도 이지 실습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딥러닝이 핫할까요? 딥러닝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처 추출, 중요한 피처에 대해서 기계가 직접 알아서 추출을 합니다. 상당히 편리하겠죠? 도대체 AI 모델에서 필요한 중요한 X값이 뭐지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사람이 생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알고리즘에 필요한 특징들을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받아서 결과까지, 즉 데이터의 특징부터 그거에 대한 학습까지 신경망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기업이 확연히 줄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리실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도입니다. 딥러닝이 핫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정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스케일이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즈라고 나오는데요. 데이터 사이즈가 좋으면 좋을수록 인공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다른 머신러닝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과적합 오버피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너무 맞춰진 나머지 몇 가지 예외 케이스마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적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러닝 장점인 정확도가 좋다라는 거와 관련되어진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훈련 데이터에 너무 피팅되어 있다 보면, 이렇게 오버 피팅되어 있다 보면 실제 테스팅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정확도가 확 떨어지는, 즉 학습 데이터에만 잘 만들어지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보시긴 했지만 fully connected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딥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 딥하면 딥할수록 많은 학습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컴퓨팅 파워가, 컴퓨팅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습 과정이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학습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사람의 개입이 아주 적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다라는, 즉 블랙박스라고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딥러닝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셨을 때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답이 어떤 정도의 확률로 나왔다라는 정도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이런 처리 과정이 혹시나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그 외에 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라는 것,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마지막으로 AI 핫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NLP, 자연어 처리와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영상을 처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STT, TTS, 말을 처리하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LP라고 여러분 이미 검색을 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자연어 인식 처리를 위해서 요새 핫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구글에서 공개한 버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버트 앞에 코를 붙여서, 즉 한국어 모델과 관련되어져서는 코버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컴퓨터 비전인데요. 요거는 영상 인식 처리와 관련된 핫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각 체계를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과 관련되어진, 즉 음성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마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AICC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사람의 말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스피치 투 텍스트, 그리고 또 그 기계가 인간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말로 해주는 텍스트 투 스피치, 요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AI에 대해 몇 가지 자주 하는 오해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도 100%가 무조건 좋을까요? OX로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AI 머신의 학습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검증해봐야 진짜 성과가 나옵니다. 정확도가 중요한 것보다 업무 적용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트레인 데이터에 너무 풋대면 리얼 데이터를 이해 못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은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딥러닝은 복잡하지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내죠. 하지만 그만큼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딥러닝의 단점은 블랙박스입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왜 신청이 거절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 XAI라고도 하는데요. 이 분야는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AI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다 아닌가요? 머신러닝과 딥러닝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OX를 선택을 해주세요. 머신러닝과 딥러닝만 알면 되지 무엇이 더 있을까요? 네, 답은 X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AI가 전부가 아닙니다. AI 모델링 작업 중 중요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AI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까요? 크게 5단계의 프로세스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두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단계, 네 번째 AI 모델링 단계, 그리고 AI 적용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예시로 고객 해지 방어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I 모델에 어떤 것들을 만들지 목표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목표 하나는 사용 패턴으로 이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사용 패턴을 반영해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하는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어떤 AI 모델을 만들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AI 과제 정의서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글라스 구매와 관련되어져 있는 AI 과제를 만드신다고 할 때 샘플을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AI 과제 정의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서로 문제를 공감하고 어떻게 AI를 활용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많고 깨끗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요리할 때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공수하느냐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고객이 해지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지금 예스인 고객들, 유지 가입자만 가지고 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편향된 데이터를 수집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VIP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VIP 코드처럼 손실된 데이터들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역시 AI에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편향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손실되었다면 정확하지 않는 학습을 하게 되므로 충분히 많고 깔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정확한 AI 학습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중 시작 단계인 문제 정의와 데이터 수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만들고자 하는 모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인데 이때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고 명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적용 프로세스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AI 적용 프로세스 중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을 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체크해 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고객 등급 통합 코드 같은 것들을 보시면 범주형인지 수치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합,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범주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계약 건수처럼 숫자로 나와 있는 거는 수치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로 변환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빈값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열심히 수집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빈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 이 빈값 자체에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 빈값 자체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빈값이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VVIP 고객 여부라고 해서 yes, no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 경우에는 yes, no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기계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no인 경우엔 0, yes인 경우엔 1 이런 식으로 문자와 숫자를 변경하는, 문자를 숫자로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단에서 이렇게 분석 과정을 통해서 앞단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트레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누셨을 텐데요. 요 트레인 데이터 안에 데이터가 잘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테스트 데이터도 동일하게 데이터가 잘 분포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는 여러 변수의 평균, 편차와 같이 값으로 보는 기술 통계뿐만 아니라 시각화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변수 A가 증가함에 따라 변수 B도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되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와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히트맵이라고 하는 히트맵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예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앞에 있는 변수 P클래스를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라고 가정한다면, 즉 정답이라고 한다면 정답과 나머지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색이 진할수록 강하고 옅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히트맵을 통해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은 음의 상관관계로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상단의 핑크색은 양의 상관관계로 두 변수가 함께 증가 혹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각화를 통해 하나의 변수와 나머지 변수들 간의 음의 혹은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약하다,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서요. 사전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는 범주형인지 수치형인지를 확인을 해서 이 컬럼에 대한 문자 값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는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담당자가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가 많이 모아졌다면 의미 없는 값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결측치들은 제거하는 형태를 취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VVI 고객 여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인코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숫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데이터 전처리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3단계의 데이터 전처리와 분석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I 모델링 단계입니다. AI 모델링 단계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제대로 된 학습을 시킬지를 선택하는, 즉 알고리즘의 선택과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유형,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이 지도학습과 관련된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실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나는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CNN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에서는 하나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셔서 성능을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는 나는 이번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말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야.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겠어 라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개발자가 아니라 코딩은 잘 모르기 때문에 클릭 기반으로 할 수 있는 AutoML2를 사용해서 하겠어 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시고, 이 선택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지,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는지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의 적용입니다. AI의 적용은 이렇게 앞 단계에서 모델링한 것들이 앞에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셨잖아요. 실제로 이 트레인된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에 좋은 성능을 내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만약에 나오는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열심히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을 때 그 학습을 잘 하셨는지 시험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점수를 평가받으시나요? 네, 첫 번째가 정확도입니다. 문제를 잘 맞췄는지. 그래서 정확도는 높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의 오차율이 적게끔 하는 게 바로 또 하나의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차율을 낮게끔 해서 평가와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경에서 충분한 검증을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I 업무 적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가능한 많고 깨끗한이라고 표현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뭐 결측지가 없다거나 혹은 숫자 데이터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클린한 데이터,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정제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능한 많이 모으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의 분포에 있어서도 서로 균등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단계도 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단계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모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피처들이 중요한지를 찾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시각화도 해보고 그리고 기계가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숫자로 변경을 해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AutoML 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가능하면 클릭 기반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혹은 앞에서 배우신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도 분석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링 기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모은 데이터의 주제에 맞게끔 각각의 주제에 맞게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지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별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트레인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적용입니다. 만든 모델을 평가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지도학습, 이따가 실습하게 될 지도학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면 정확도는 높게, 그리고 오차율은 가능하면 작도록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실제로 훈련에만 특화되어진 게 아니라 훈련 데이터만 잘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후 다량의 데이터를 전처리 및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전체의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데이터 중 특정 항목을 이용해 학습시키는 AI 모델링 과정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구현한 모델을 평가 후 상용 적용을 통해 우리의 업무에 A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AI 중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업무적인 프로세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업무에 스며드는 AI 업무 적용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기능은 크게 회기와 관련돼서, 즉 수치를 예측하는 그런 업무 적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범주형, 이 고객들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 같은 그런 분류 예측과 관련되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를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로 보시면은 영업, 네트워크, IT, 미디어 등 실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AI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혹은 AI를 통해서 내 업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중에서 4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신규 가입 정보 기반의 고객 유형 예측 주제인데요. 한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OC가 폭주를 하는데요. VOC의 발생 패턴을 보니 매년 부가세 신고달에, 즉 1월과 7월에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과 그 다음에 자신을 사업자로 변경 요청을 하는 고객의 VOC로 인해서 고객센터의 콜이 폭주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등 해당 절차를 수행하다가 이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부가세 환급이 반드시 필요한 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의 VOC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VOC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지에 대한 담당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고객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업자인 줄을 알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해서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고객 유형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수 없을까. 그래서 고객 유형은 개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이렇게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2가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내부에 있는 BIDW 쪽 고객 데이터, 즉 이 고객이 매스 상품을 사용하는지 기업 상품을 사용하는지 이런 사용 상품 정보와 함께, 그리고 각 가입 시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거주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공단 지역인지 이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고객의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고객이 주소로 등록한 지역이
어느 분포 지역에 있는지, 네, 주거 지역인지 아니면 상업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냐면요. GBM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앞에 머신러닝 중에서 요새 핫하게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BM을 통해서 정확도를 분석을 했더니 약 70%의 정확도로 이 고객이 개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활용 성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신규 가입 시 입력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 유형을 예측, 사업자인 경우에 세금 정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1월, 7월에 발생했던 VOC를 줄일 수 있도록 해소를 하였습니다. 고객이 상담 시에 영업 고객이 해당 고객이 개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를 상담사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서 VOC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현재 IT 인프라 이상 징후 자동 판단과 관련되어져 있는 업무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T 인프라의 이상 징후 탐지 방식은 특정 임계치를 설정을 하고 여기가 이제 임계치인데요. 임계치를 설정을 하고 이 임계치가 넘으면 무조건 경보가 울리는 고정 임계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대 미디어 시청 등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주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징후가 탐지가 되거나,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탐지가 일어나거나, 두 번째로 고객 고정 임계치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이상 성능인 경우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즉 평소보다 조금 더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상 징후로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탐지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상 징후로 경고가 울리면 강제 입력이 투입이 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 네트워크 트래픽 추이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을 예측해보자. 즉, 고정 임계치 방식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트래픽 추이를 한번 유추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 네트워크 트래픽 추이에 따라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별하는 똑똑한 임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네트워크 트래픽의 정상, 비정상 여부를 AI를 학습시켜 분류하고 예측해보자 한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는 사내 관제 시스템, 그리고 IT 서비스, 그리고 성능 데이터를 가지고서 성능 데이터의 패턴과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이상 징후가 발생했던 건의 유효성 여부를 AI에게 학습시킨 건데요. 즉, 어떤 상황일 때 이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답 데이터를 기계에게 알려준 거죠. 여기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에 약 20가지 모델들을 적용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잘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중 가장 좋았던 것이 약 3계층 정도의 DNN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로 선택을 해서 하는 모델을 통해서 정확도와 그 다음에 예측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보이는 실제 성능 그래프와 그리고 AI가 예측한 그래프의 정확도가 88%에 이르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어떻게 AI가 쓰이는 것인지 비포 앤 애프터를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 이상 징후의 패턴이랑 매핑해서 어떤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분석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AI를 통해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상적인 사용 패턴과 연동된 트래픽 추이를 정상, 비정상을 판별을 하게 됐고, 이렇게 고정 인계치가 아니라 동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 징후를 보다 정확히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게 되어 관제나 대응에 투입되는 비효율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상 이상 징후가 발생되어 관제, 대응에 투입되는 시간이 약 4,000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동적 인계치를 실무에 적용하면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투입되는 관제 4,000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고객 경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추천인데요. 그럼 먼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KT.com 사이트에는 고객이 통신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바로 납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납부 완료 후에는 고객의 이용 경험을 묻는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고객들은 만족도 별점을 선택하기도 하고 텍스트로 이용 후기들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이 후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고객은 다른 결제 방식도 추가해 달라 등 납부 서비스 개선 요청 사항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고객들은 납부 서비스 외 KT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남기기도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대면 비대면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객이 온라인에 남긴 이 데이터들이 너무 길고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고객의 니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해서 여기에 한번 AI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최적의 고객 케어, 해지 방어, 업셀링을 위해 고객이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고객의 경험 데이터와 그 고객의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이 고객들이 남긴 후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AI는 사람이 일일이 분류해주지 않더라도 고객의 이용 후기 텍스트를 읽어 고객이 원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 요청인지, 서비스 만족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KT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고객 케어가 필요한 고객인지, 해지 방어가 필요한 고객인지, 업셀링이 필요한 고객인지를 분석을 했고요. 그거에 이 텍스트에 대해서 분석할 때 사용한 모델이 버트라는 모델입니다. 앞에서 언어에 대한 분석,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다은어 처리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AI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 데이터는 먼저 바로 납부 서비스 평점과 이용 후기 텍스트가 필요했고요. 또한 KT가 보유한 고객 정보 중에서 고객이 사용한 상품, VOC를 제기한 이력, 장기 고객 여부 등의 데이터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버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AI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됐고요. 이 고객들에게 맞춰서 고객 케어가 해지를 방어를 해야 될지, 상품을 추천해야 될지, 콘텐츠를 추천을 해야 될지, 이런 고객 대응, 고객 케어 방식을 알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고객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여
적시에 최적의 응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KT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케어 또는 상품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불만을 감지해서 적시에 해지 방어도 할 수 있었고, 적절한 상품도 추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얼리 어답터 단기 기변 타깃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먼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는 무선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지 및 확보를 위해 본사 스태프 현장에서 해지 방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약정 만료가 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없이 핸드폰 교체가 가능한 신규 기변이나 변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해지 방어를 하고 번호 이동을 유치해 오는 것인데요. 근데 다만 레드오션인 통신시장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비슷한 유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만으로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추가적인 고객 세그먼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를 했고요. 찾았습니다. 약정과 상관없이 새 폰 출시와 함께 이탈하는 고객을 발견을 했고요. 이 고객들을 얼리 어답터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타사로 이탈하는 고객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객이 얼리 어답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한두 명의 샘플 고객을 가지고서 인터뷰나 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천만의 고객들이 2, 3년 약정을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약정과 상관없이 새 폰을 구매하는 얼리 어답터 고객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번 AI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정보, 계약 정보, 행동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얼리 어답터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AI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리 어답터 고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RP, BSS, OSS, 외부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마켓에서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연령, 성별, 가구 상품 유형의 고객의 성향과 프리미엄 가족 결합 요금제 등 요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 무선 트래픽, 부가 서비스 이용 등 단말을 사용한 이력들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말 데이터, 요금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들을 가지고서요. 요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번에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GBM을 활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GBM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주목받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사용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I를 한번 적용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AI 모델 도입을 통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분석할 수 없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14만 명 데이터에 대해서 이 고객이 얼리 어답터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얼리 어답터로 분류가 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마케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기존보다 훨씬 좋은 마케팅 성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존 마케팅 유치율이 약 0.8%였는데 2.3%로 기존 대비 187%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요거는 한 약 3,220명으로 8만 원 요금제 기준으로 했을 때 2.565억 원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매출 확보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AI는 사람이 단기간에 파악하기 힘든
혹은 또 결정 내리기 힘든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써 이 담당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매출을 창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4개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4개의 사례는 AI 뒤에 동영상 가이드 메뉴를 보시면 튜토리얼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튜토리얼을 보시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한 이런 사례, 문제 정의부터 활용 성과뿐만 아니라 AI도 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클릭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따라하기를 해보시면서 AI 업무 적용 관련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I를 우리 업무에 적용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비즈니스의 이해입니다. 비즈니스를 잘 알고 있어야 AI를 적용하는 순간순간에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AI를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X에 AI를 결합해서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AI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서에서도 AI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AI를 업무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계속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AI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AI